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당원노동자 여러분. 신축년 첫해 박태우 구국담농 방송을 시작합니다. 만세 미래소년 코난님, 박유샘님 등등 오셨는데 우리 공화당 라이브 오셔서 많은 좋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수요일날 퇴근했는데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준비 못해서 대중교통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한 1, 2km 걸어가는데 옷이 다 젖고 머리 위에 하얀 눈이 2, 3cm 쌓일 정도로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모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 있고 그냥 하얀색만 쳐다보면서 동화 소년 같은 그런 소년의 순수한 감정도 한번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왜 좋은 나라인지 이렇게 또 엄동설한 3, 40년 만에 최악의 강추가 와서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날씨를 경험하면서 세상은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추운 날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섭씨 35도, 36, 7도 오르는 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오고 또 그것을 중간에서 보완하는 봄과 가을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계절도 있고 이것이 세상사의 자연의 이치인데 대한민국도 이처럼 지난 3년 반 동안 좀 고통스럽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폭정에서 신음했으면 이제 변화할 때가 온 거지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도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이 좀씩 반영되어 있어. 물론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하는 것이 표본 집단 표출이라든지 여론조사 수행 방식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그 여론의 추이가 크게는 반영되고 있다. 떨어지는 추이는 반영되고 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눈에 관한 시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역시 저희 정치 시사 칼럼집 정치 시를 만나 춤추다 여기 페이지야 68페이지에 이걸 오늘 보니까 방송에 눈춤이라는 그런 짧은 저희 서정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눈춤. 이게 2010년도 2월 11일 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거의 10년 전에 쓴 시인데 눈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라 이게 무슨 춤인가? 눈사리가 길게 내리는데 눈이 스스로 출 수 없는 춤을 나뭇가지에 기대어 바람 장단에 맞추어 한없는 춘사위를 덩거덩 훨훨 온 힘으로 만들고 있구나. 눈만 오고 바람이 없으면 하얀 눈꽃만 만들지만 오늘은 거센 바람이 기대어 나뭇가지를 안고 그 하얀 눈들이 한껏 춤을 추고 있구나. 아주 간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10년 전에 제가 그 하얀 눈을 보면서 이게 서정적인 마음으로 시를 썼던 마음을 지금 10년이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눈을 보는 마음하고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속세에 찌들어 있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중압감에 그런 서정적인 마음이 좀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수행도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지지도가 35%대까지 내려가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RN서치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게 60%가 넘어서 61%대까지 가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에서 6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5.1%,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61.2%로 60%를 훌쩍 넘었어요. 그 흐름들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거는 갤럽 연구 여론조사인데 1월 1주차 5일에서 7일 사이 조사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38%, 부정적인 평가는 55%. 그래가지고 약간 갤럽은 조금 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덜 나왔지만은 하여튼 리얼미터는 61.2%로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유난히 보는 거는 이제 좀 자세히 그 문구들을 보면은 무조건 아주 잘하고 있다가 보면은 변하지 않는 프로테지가 22%, 3%, 4%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상 수치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절대 대깨문 세력들의 핵심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아주 잘못하고 있다.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는 45, 6, 7% 경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뭐 좋게 현 정부를 평가해 주려고 해도 이 민심의 흐름이, 거센 흐름이 반영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뭐 조금 잘하고 있다, 조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합하니까 이제 거의 35대 61까지 이렇게 35가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축년에는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신축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갤럽이 아까 이야기한 5일에서 7일 사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 이제 발표한 그대로 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52%, 유보층은 11%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흐름을 또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경우는 34%,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경우는 58%로 더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 우리 작년 총선 전, 4.15 총선 전 4월 14일 조사한 그 수치와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에 4.15 총선 전에 1년, 2020년 4.15 총선 전에 4월 13일, 14일 조사한 조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그 주장이 그 당시 49%에 이르렀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건 39%. 그 당시는 49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9%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데 지금은 거꾸로 넘어서서 완전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 30%가 여당 후보 당선, 58%는 야당 후보 당선으로 완전히 역전되었고 그 흐름이 좀 가파라지고 있다. 이거는 신축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심의 흐름과 더불어서 국정 운영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난맥상이 보이면서 엄청난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58%입니다만 여당 34대 야당 58%. 야권이 분열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사파 권력은 선거공학적으로 이러한 표 갈라치기 전략을 써서 끊임없이 야권 분열 전략을 써먹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제가 현 정부 인사들 중에서 반미 정부 간의 인사들을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 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틈만 나면 그냥 반미하는 발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정재숙님, 자유우파님, 임원남님, 김민정님, 김설환님, 싸이원님, 만세미래소년 코난 하키리님 다들 오셨어요. 저는 글 남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이 자는 좀 당장 좀 그 자리를 박탈해야 되나.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벌써 그 자리 박탈하고 탄핵감입니다. 국회의원이지만 국가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정치 철학이 반미고 종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직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망언을 했어요. 송영길 씨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 지금 그건 아니죠.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학생 수준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서 되겠어요? 불법으로 의사당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성토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1호의 메시지를 내는 게 외교통일위원장의 그건 도리일 거예요. 특히 한미동맹 체제의 동맹국가로서. 그래서 내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송영길이처럼 미국 상황을 비꼬면서 역으로 공격한 메시지는 지금 거의 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한다고. 또 이번에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간다니까 참 기가 막힌 무슨 외교를 하고 오겠어요. 이런 거 다 파악이 돼서 보고될 텐데 내가 대한민국 송영길이고 그러면 겉으로는 압수하겠지만 속으로는 무슨 외교를 하겠어요? 안 만나는 게 낫지. 이런 소리 하면서 왜 미국을 갑니까? 외교를 외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전술핵이 뭔지도 모르고 취임하더니 청와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외교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라서 비판을 좀 받고 미국이 지금 이번 달에 톰 렌토스 이권위원회에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기 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 6월 달에도 외교통일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대포로 폭파하는 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세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회 4선 5선 의원하고 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쪽에 외교통일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 표로서 정권을 획득한 정당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임명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 허점이 자꾸 보여요. 민주주의 그러면 가장 좋은 제도인 건 확실한데 그걸 운용하는 인물들이 자질과 함량이 안 되면 가장 안 좋은 제도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서구 대통령 제조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를 평가받는 미국도 이번에 부정선거 시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자질과 함량이 부족한 지도자와 핵심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기 씨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외교한다고요? 속아 없겠어요. 그만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현안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야 될 게 백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많은 비판을 하고 자료도 제시했습니다만 일단은 OECD 37개국 중에서 34개국으로 백신 활포에 거의 후순위에서 실패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잘못한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일어나는 측면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맞는데, 아니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 총리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이. 관훈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데 아마 이 양반도 훗날 후손들이 이런 저 속기록 같은 거 보면은 좀 부끄러워할,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왜 이런 얘기했나, 이런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 백신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이 뭐를 질문했냐면,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5배, 7배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느냐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세균 총리가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대한민국은 5배, 6배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죠. 선진국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보다 못났습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민국보다 비민주적이에요. 부작용이 날규행에 대비해서 그걸 수습하고 다른 걸 쓰려고, 또 한 번 접종해서 안 되면 2번,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검증 임상시험이 마쳤어도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발언이 아닌가.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한민국은 5배, 6배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도 이거 좀 앞으로 말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 우리 정 총리가 또 우리의 백신 확보 전략은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 제때 확보가 안 됐잖아요. 필요한 양을. 이것도 못 왔으면서. 필요한 5,600만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이 양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5,6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이 선진국처럼 확실하게 임상시험이 끝난 거를 계약이 도입식 이런 것이 못 박아져 가지고 언제까지 딱 백신이 끝난다 이건 없잖아요. 두루뭉실한 게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강 의원이 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인구수의 5배, 7배 확보할 땐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물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아주 귀찮다는 투입니다. 여기서 야당이 대정부 질문할 때는 국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도 참 뭐 송영길 씨 못지 않네요. 내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정세균 씨 앞으로는 이런 얘기 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저 백신 확보 문제 가지고 또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43%가 감염이 되고 백신 늑장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에 참담한 실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화자찬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 참 이렇게 실패한 백신 방역 문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도 아 대통령이 뭔가 이식을 잘못하고 있구나. 응?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외치고 있는데 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참 큰일 났어요. 그 뭐 본인이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이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참여연대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손실 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을
집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정보기관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고소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집합금지 명령을 좀 합리적으로 전체적 균형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문제도 좀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40여 개국이 접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국민들 지금 만져보지도 못했잖아. 2월 빨라야지 2월 달에는 한다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부에는 국민들 혹세무민하지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겸허하게 죄송하다 잘하겠다 이런 걸 권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화자찬하고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뭐가 잘못됐냐 이런 뻔뻔스럽고 오만한 태도 가지고 이 정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역사에 수치스러운 세력들로 기록될 것이다.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그렇게 경제인 단체에서 그 보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거의 뭐 들은 체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사업주들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이런 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거의 뭐 고친 게 없다고 그래요. 형사처벌 그 하한을 원안에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그거 하나 빼고는 뭐 그냥 다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졸속입법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 눈치를 보면서 사업장 수를 이렇게 줄이고 말이야.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빼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계속 지금 표받는 쪽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또 장관, 지자체 단체장 등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쏙 빼고 왜 빼는 거예요? 다 같은 관과 민간 사업자가 책임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지.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하청을 줄일 것이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접으려고 할 것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업인 하는 사람들 이거 한국을 기업하는 사람들 한국 떠나라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이 정권의 주주 중에 하나의 민주노총 눈치 보고 노동조합 눈치 보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빵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커야지 거기서 나눠서 뭐 뜯어먹고 살지 빵덩어리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기업하는 환경 옥조이면은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회생할 길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대내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계속 조성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라도 좀 말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민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지율이 안 나온 거고 더 어려운 시국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북한 문제 좀 조금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8차 당대를 했는데, 김정은이 거기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그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방역 문제 비상에 걸려서 모든 국경을 폐쇄한 나라에서 7,000명은 또 무슨 당대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구나. 종교 집단이구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 책정이 안 되고, 핵무기 개발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하고, 군 예산 지원하는데, 거의 모든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쫄딱 굶고, 거지 새끼처럼 살 수밖에 없다. 더 거지 새끼처럼 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 중국에서 떠드는 수십만 명 북한의 탈북민이라든지 먹을 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성노예가 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개탄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되면 더 숫자가 2배, 3배 늘어날 겁니다. 올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인권조항에서 이러한 것을 꾸짖고 이러한 걸 고치라고 해야 되는 남북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덮어버리고 김정은이가 독재를 하든 말든 뭐 2,300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든 뭐 어디 가서 학살당하든 상관없이 그냥 남북관계만 독재자하고 좀 풀어가지고 이 정권 연장하는데 쇼에서 우리 국민들 혹세무민하려고 예? 김정은이하고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주사파 정권의 아주 얕은 수 때문에 이래저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어려운 세상에서 한 1년을 더 보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말이 자력갱생이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자력갱생도 가능하죠. 이제 풀뿌리 캐먹고 이제 뭐 없다 없으면 나중에 혁띠 있는 가죽까지 삶아 먹습니까? 야,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더 옥조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핑계도 있겠습니다만은 홍수 피해도 있고 뭐 등등 해생불능의 그런 한계 상황이 온 것도 확실한데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80일 전투를 했다 그러고 뭐 전투가 뭐야 헐벗은 사람들이 예? 맨손으로 뭐 삽곡갱이 들고 전투해봤자 뭐 큰 생산력이 있습니까? 뭐 틈만 나면 무슨 전투로 국민들 북한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정치교육, 사상교육하면서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런 기회를 삼고 있는데 핵무기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가서 독재정권 포기해서 모스크바로 망명해서 김정은 일가 살고 북한 주민들 구하는 그런 날이 와야지. 그게 햇볕 정책의 정답인데 이 햇볕 지금 주사파 정권이 하는 햇볕 정책은 북한 핵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정권하고 어떻게 짜고 쳐가지고 남북관계 평화모드 뭐 이러면서 표 얻는데 정권 연장하는데 거짓 혹세무민한 쇼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북한도 뭐 계속 핵보고민이 뭐 반미하면서 핵이 어쩌 우리 북한을 미제 제국주의 침략으로 보호하니 뭐니 하면서 계속 써먹고 있는데 그 바로 핵보검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하는 바로 그 전과의 무기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북전단 보내고 탈북민들이 그걸 해야지 저놈들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막은 송영길 위원장이 스스로 발의해서 낸 사람이 또 이렇게 반미 발언하고 이러는 이 대한민국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비상식이 너무나 판을 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이 막 다 갖다 판을 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지금 초유의 체제 위기에 와 있다. 이게 사실이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김일성 김정은이 한때 잊어먹는 듯 하더니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찾고 모습도 비슷하게 하고 뭐 김정은이 또 쇼하는 거 보니까 참 북한 주민들 여럿이 또 굶어 죽겠구나. 혹독한 고난의 행군이 올해 신축년에 지금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 북한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무슨 종교 집단처럼 말이죠. 주지사장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좋다고 주사파 일당이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시대의 아이러니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장성택이 채용하고 권력 공고하던 이제 백두 패밀리 강조해 할아버지
아버지 유은을 이야기하니까 고모 김기영이 다시 또 공식 석상에 지금 들이고 있고 이런 현상도 보인다고 그럽니다. 신년사도 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뭐 문자로 내보내고 2017년에 미국 정부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되고 또 4,448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다시 동결당하고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경제 성장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자꾸 이제 거짓 평화쇼하고 북한의 호전성을 담보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우리 남한 내 정치 세력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란 그 김정은이 동생이 대북정단 만들려고 하명하니까 그냥 만드는 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2,400만 명들이 대한민국 180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중에 역사가 바뀌면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한 게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결사옹위했던 과거 회기 수구 세력이 득세하고 자력경쟁으로 나가면서 그나마 조금 합리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했던 개혁 개방을 못합니다만은 조금은 움직였던 세력들이 다시 지금 후퇴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화적으로 자꾸 말도 바꾸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막아지지도 않고 개혁 개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수출액이 그 화장품과 비누 등 110만 달러밖에 안 된대요. 물론 중국하고 합작한 화력발전소 전기 수출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빼면은 실질적으로 수출액은 화장품과 비누 중 112만 달러, 12억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인구가 그것도 2,400만에 가까운 나라가. 그러니까 외환 수입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자력갱생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대남 군사도발, 또 미국을 향한 핵 무력시, 대량 살상무기 무력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이 살길을 좀 만들려고 브링크맨씨 벼랑끝 전술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과거처럼 이제 하도 이것도 속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유일한 우군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주사파 세력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도 아주 북한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도 이렇게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정치 문제도 이렇게 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2021년도는 북한한테는 가장 혹독한, 북한 인민들한테는 가장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영하 20도를 넘으면 북한은 30도까지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있을지 난방이 제대로 되는 나라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우리 남한의 주사파 정부는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읽어놓은 빵이 있어가지고 빵이라도 좀 썰어서 나눠주는 그런 잔치라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이니 복지 예산이니. 북한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손가락 빨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또 5일날 보니까 3차 지원금 지출안을 처리했는데 80만 명이죠. 이걸 대상으로 약 9조 3천억 원이 11일부터 지급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에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려울 때 돈이라도 나눠줄 수는 여러겠지만 북한은 뭐가 있어요? 하기야
9조 3천억 원이 다 우리 빚이고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될 거지만 아무튼 당장 줄 돈이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북한은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미 파탄난 국가인데 언제까지 이제 생존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주사파 정권 같은 이 정치 세력까지는 절대로 한반도에서 독일식의 그런 합리적인 통일 전략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이 큰 숙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잘못된 정권에 들었으니까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민간 부채가 4천조, 정부 부채 900조 원, 가계빚은 GDP 대비 100%.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1700조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어려운 시국에 지금 접어들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한폭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2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런데도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는 거품이죠. 거품. 일시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660만 명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살림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 말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75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70조 2천억 원이 불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면 유동성은 실물 경제가 아닌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거품이 조장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만 200만 명이 새로 합류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1000만 명으로 불어난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64조 원어치로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없이 만들어진 자산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도 있다. 이거는 작은 충격에도 꺼질 수 있고 이때 빚을 낸 투자자들은 채무 불이행 상태로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동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선 우리 정부에서 말로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제 보불 상태가 고공행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뭐 거의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투자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우리 대한민국 흘러가는 걸 볼 때 좀 유념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인가요? 또 깜짝 놀란 게 이제 여러분도 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나는 이제 세계에서 뭐 애는 제일 안 낳는 나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는 거의 뭐 국가의 생존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 못지않게 위험 수순에 돌아가는 게 인구 공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책적 실패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작성 이후에 자연 감소한 것이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했다. 작년보다 인구가 2만 명이나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그런 풍자는 여러 가지 뭐 직업 선택의 문제, 실업률의 문제, 주거 안정의 문제 등등 여러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현실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합계 출산율이 0.8명대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안 낳는 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어려워도 애는 낳아야 되는데 최소한 2명은 낳아줘야지 이게 국가의 인근 인프라가 충실해지면서 노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 인구의 그런 충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튼 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뭐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정책보다는 이것도 이런 예산을 쓰는데도 또 선거에 표를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정부 대책 중에 하나가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영아 수당 신설했는데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신설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을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꼭 선거가 있는 데하고 맞물려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걸 들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묘수가 일자리 마련, 주거 환경, 교육 문제 등인데 이런 게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경제가 버블 상태에서 붕괴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돈을 쓰면 쓸수록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다. 작년에만 해도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모두 45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를 작년 출생자 수가 단지 27만 5,815명. 그래서 출생아 1인당 약 1억 6,300만 원을 썼다는데, 야, 이게 도대체 이 돈을 출생아 가정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게 아니냐. 정책적으로 실패하는데 보완과 현실적인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900조 원에 달해가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큰데 당장 뭐 출산 관련 예산도 퍼부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인구 낳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애 안 낳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골로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빨리 보완하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맞아 돌아갑니다만 하여튼 의식 구조도 빨리 바뀌었어.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당 2명은 낳아야 되는 이런 출산 문화가 빨리 지금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자산 거품 폭탄 일고 한미동맹 파괴돼 대북 정책 10호하루 다 실패 도덕 윤리 파괴돼 1인 가구가 말이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하대 이념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와 대한민국이 기댈 데가 어디야 이렇게 돼요. 빨리 문재인 퇴진 외치고 정권 바뀌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야당 보수 뭐 국회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야당들이 대한세력도 아니잖아요. 가짜 보수들이잖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겠다. 자유우파를 견인할 수 있는 참된 자유민주 세력 싹 갈아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또 정권 바뀌어도 그놈이 그놈이고 뭐 주사파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들을 위해서 정치하지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나라 망하는데도 이들이 뭘 하겠다고 또 나서겠어요. 이런데 우리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는 안 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살펴보고 또 주위의 친인척들을 격려해서 애를 낳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저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화를 많이 했던 분인데 라종일 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교에서 만나면 대화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뭐 동아일보 인터뷰를 해놨어요. 그분은 옛날에 뭐 국정원 1차장도 하고 뭐 주영대사도 하고 국가안보부 장관 뭐 주일대사를 했다고 속된 얘기로 학교 교수 출신 지금 굉장히 출세한 분인데 많은 국정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탄탄한 정치학자로서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마 분석을 했을 텐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답답하고 정말 같이 걱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45년 만에 미국 의회의 청문회 대상이 됐느냐. 대북전단 금지법 가지고 아주 한탄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동아일보 인터뷰를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된 거에 대해서도 뭐 단정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엔가 간첩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소련이 붕괴되고 간첩이 있고 베트남이 붕괴되고 간첩들이 발견됐듯이 어떻게 국가의 간첩 잡는 기능을 해체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 좌파 정부에서 일을 한 분인데, 그분이 보더라도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급격하고 작용화의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간첩 잡는 그런 행위가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뭐 급속하게 감소가 있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걸 봤고, 저도 이제 이영작 박사라고, 저도 그분 아는 분인데, 과거에 보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속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외투 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외투를 벗기나 하면서 칼을 숨겨놔야 되는데,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종일 전 교수는 남북 화해를 정말로 원한다면 정상회담하고 기념품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바깥 소식을 알고 한국 드라마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편이 훨씬 낫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국정 경험을 한 상식을 갖고 있는, 비록 좌파 정부에서 일을 한 테크노크래트였지만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좌파 정부에서 일어난 이런 과거 관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생각을 더 해보셔야 돼요. 우파 인사 하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최근에 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고 가고, 또 지금도 뭐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 차원에서도 빨리 아주 몸에 허약한 여성 대통령을 설 전에 14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풀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이런 큰 명분과 주장의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큰 정치적인 인물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또 다루니까 그런 면도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층을 달래고 또 중도층까지 좀 흡수하고, 이들이 생각하면 이제 보수의 큰 인물이 나오면은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힘 일 세력과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야권이 이분법으로 분열돼 가지고 지들이 선거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 현실 정치 하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면이죠.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떠나 가지고 보수적인 국민들, 보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압도적으로 빨리 자민하라는 것이 명분적인 측면이나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갈라치기 정권으로 자꾸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쪼개고 이원화시켜 놔두다 보니까 이 문제도 지금 또 상당한 여론적으로 대책점에 있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리하면서 우리 공화당은 최대한 대통령님의 석방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투쟁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파기사님, 김옥자님, 신플라톤, 한상영 TV 뭐 등등 오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데, 싸이원님 등등. 아무튼 우리 당이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길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대안과,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군을 확보하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토대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잘 갖추어지고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합해지고 어우러질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지긋지긋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싫어하는 이 세상의 종지부를 뜯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까지 구출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자유민주 통일의 서광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날씨가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 내복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우리 당원님들 생각하면 좀 어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복을 입어야 되겠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날씨 추워졌는데, 내일 토요일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외치고 또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고 또 이 한파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